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김정은이 2019년 4월 달에 이어 두 번째로 러시아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러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푸틴을 푸찐 이렇게 발음을 하더군요. 조선일보 등 신문은 김정은이 9월 10일 밤 러시아로 출발해 아주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KTX에 비하면 기차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나쁜 짓이라도 하듯 쉬쉬 박너, 김정은 푸틴의 절박한 방정이라고 썼습니다. 암살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김정일처럼 고공공포증이 있는 겁니까? 김정은은 전용 열차인 태양호라는 기차 객실을 타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여전히 김정은의 방러시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북한에서도 공식 보도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열차는 지금 정차 없이 목적지인 극동지방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아주 천천히 말입니다. 목적지가 블라디보스토크가 맞다면 약 20시간 1179km 여정입니다. 우선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하산까지 14시간 소요가 되고 이후에 하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320km를 가는 데는 약 6시간이 걸립니다. 푸틴은 11일에서 12일 그 이틀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이걸 EL이라고 하더군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합니다. 푸틴 김정은 회담은 그 직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회담은 9월 4일 뉴욕타임스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 직후에 백악관이 이를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어떻든 이번 극비 정상회담은 2019년 4월 회담과 비교해서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당시에는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북한과 러시아가 회담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북러가 4년 전과 달리 외부에 일절 항모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지금 두 나라 모두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북러가 논의할 무기 파괴 및 핵무력 기술 획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를 한 불법 행위입니다. 미국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10일 방송에 출연해서 북러 회담을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라고 평가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의 품성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어느 수준일까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서 구한 대통령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켰던 트루먼은 6.25 남침을 보고받자 즉각 미군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트루먼은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트루먼의 정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독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책을 늘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눈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눈을 버려서 사관학교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젊은이가 진학을 할 곳은 사관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먼은 시력검사표를 달달 외워서 군대에 입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피아노 연주를 좋아해서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즐겨 연주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부인 베스 여사가 아주 싫어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트루먼 대통령이 당대의 인기 여배우 로렌 바클이 아주 요염한 포즈를 취하며 그랜드 피아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트루먼이 쳐다보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진입니다. 트루먼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My choice early in life was either to be a piano player in a whole house or a politician.
And to tell the truth, there's hardly any difference. 제 발음이 좀 나빠서 정말 미안합니다. 젊은 시절에 내 선택은 사창가, 호하우스, 이 매음꾸리 피아노 연주가 그리고 정치인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이 둘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매음꾼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 일과 정치인 이 두 직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아주 재밌는 비유입니다. 트루먼은 실제 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젊은 시절 사창가 피아니스트와 정치인의 길 중에 선택해야 했다고 수료했습니다. 트루먼은 그 둘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중에 아부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아부한다. 홀하우스 매음꾼에서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 플레이어, 이 연주가라고 번역이 되는데 뮤지션이라고 하지 않고 아티스트라고도 하지 않고 피아노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플레이어하고 폴리티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비록 고등학교 졸업이지만 트루먼은 유명한 경구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이 유명한 경구로 알려진 아주 책임을 다한 통치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중에 아부한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주의의 취약점입니다. 저는 요즘 자주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건 포퓰리즘과 부패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주위를 살펴보면 널려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들 상당수, 대부분이 포퓰리스트들입니다. 결코 경세가가 되지 못하는, 즉 자기 철학이 없는 자들은 포퓰리스트의 길, 말하자면 정상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상배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민주주의 가운데 유독 우리는 정치판에 정치 철학이 부족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학이 없는 것은 고관 대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고관 대작들도 쉽게 부패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들이 부패는 하나같이 정관예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관예우는 대부분 법조계 내부의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고위 관료를 비롯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관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형 법무법인에 전직 총리, 전직 장관이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총리가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요? 나는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파렴치 범죄 역시 단순히 이 지역 토호 세력과 지방자치 권력이 결탁을 한 비리를 넘어서서 이 나라 전관들이 뒷배가 된 부패 카르텔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 이른바 50억 클럽이 바로 그 카르텔입니다. 만약 박영수가 김만배라는 사이비 언론인이 뒷배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김만배를 남욱 대신에 대장동 게이트를 주도하는 업자의 두목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8천억이 넘는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대장동 게이트가 벌어졌겠습니까? 그것도 5,503억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는 탈을 쓰고서 말입니다. 이재명은 늘 얘기를 했죠.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를 했다. 그게 돈이 5,503억이라 된다. 이재명은 이 일만으로도 솔직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설사 자신이 이런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말고도 이재명은 백인동 개발 비리에 이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번에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죠. 한국 정치 사상 야당의 대표가 파림치 범죄로, 그러니까 정치범이 아닌 잡범으로 세 곳 검찰청에 5번째 출두를 하는 것은 전무후무할 일입니다. 자, 이번에 수원지검 출두를 보고 제가 특징 2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 이재명의 시간 끌기 전략. 이재명은 수원지검에 출두할 때나 밤 9시 더 이상의 조사를 거부하고 검찰청을 떠날 때 쇼맨십이 넘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단식 10일차의 정치인인데 말입니다. 그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그러니까 그나마 만들어진 신문조서는 아무런 법률 효력이 없는 종이 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은 9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그리고 말꼬리 잡기,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던 이재명의 말은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정작 조사가 시작되자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서에는 날인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야당 대표라는 점을 악용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할까요? 만약 그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런 폐악을 어찌 눈 감아주겠습니까? 자, 2번째. 지금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출석 전 구속되는 일만은 피하자는 전략. 검찰은 또 이재명은 조사 도중에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를 해서 검찰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이 그에게 12일 재출석을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충분히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추가 소환까지 요구하는 검찰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시종일관 시간 끌기식 질문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 등으로 시간을 지연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지연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은 12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검찰 출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칠성은 검찰이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재명은 오늘만은 검찰에 순순히 모든 진실을 진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실조서에 서명할까요? 권칠성의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단식이 계속되자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이제 이재명의 단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믿고 단식을 중단해달라며 감성적 호소를 했습니다. 민주당 청문 게시판에는 9일 이재명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청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동의 7,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뺑카페 재명인의 마을에는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청원인이 내건 약속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약속이 4개나 있더군요. 1. 지역구 의원에게 검사 탄핵에 앞장서라고 요구하겠다. 2. 지역구 의원에게 일본산 농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입법화하도록 요구하겠다. 3. 지역구 의원에게 양평 고속도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요청하겠다. 4. 지역구 의원에게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겠다. 등등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사안을 실행하도록 개딸들이 나서 압박을 하겠으니 자 이제 대표께서는 단식을 멈추십시오 하는 청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이 대중을 향한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는 자신의 범죄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합니다.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건 조작 수사다. 9일 9일 밤 9시 그는 수원지검을 나서면서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당당함은 솔직히 보이지 않고 사악한 거짓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중을 향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번 단식도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단식했다는 자가 수원지검에서 나올 때까지도 놀랍게도 아주 활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미 쓰러졌을 텐데 말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도 황교안 전 대표도 모두 8일째 앰뷸런스에 실려갔죠.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한다는 단식조차 거짓말인 것입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 9일 밤 풍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에 이재명이 출두했던 날 말입니다. 이재명은 9일 11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 43분쯤 수원지검 청사에 나와 귀가를 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와 자신을 기다리던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천준호 의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부터 조수 열람을 시작한 이재명은 2시간 40분 동안 전체 분량 120쪽의 3분의 1 정도만 검토를 한 뒤에 조수에 서명도 하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조사에 배석을 했던 박균택 변호사는 이 진술 취지가 분명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조서를 새로 만들 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남은 조사를 위해 12일 그러니까 오늘 추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처음에는 당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 추후에 다시 조사 일정을 정하자며 거절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습니까? 끝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조사를 다 못해서 검찰이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면 날짜를 협의해 5번째든 6번째든 나가겠다. 이런 이재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수원지검에 출석할 때부터 민주투사인 것처럼 행동을 했죠.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이재명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입장문이라는 걸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반민주주의자이고 자신은 민주주의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놀랍습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조사에 대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간 끌기식 질문과 추가 소환을 통한 망신 주기식 수사다. 그런데 9일 조사에서 이재명이 서명조차 하지 않고 가자 수원지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문을 냈죠. 민주당 측에서 사실과 달리 검찰에 조사 지연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이 먼저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했다고 왜곡에 비난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측은 9일 출석에 앞서 종일 조사를 사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이재명은 조사 내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으로 장황한 답변 그리고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에 이날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오는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를 해서 검찰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입장을 번복해서 12일 출석 여부 확답을 미루다가 결국 10일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조사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한 말은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만배 신학님이 만든 허위조작 가짜뉴스 파문. 그 파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님이 작년 대선 사흘 전 무려 5개월 반 동안이나 묵혀왔던 인터뷰를 김만배와 했던 인터뷰를 짜깁기한 왜곡 기사를 소속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뒤에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공개 대화를 광주 KBS 간부 출신과 페이스북에서 나눈 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밤 9시 20분쯤에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의 기사를 김만배의 육성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는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신학님의 대화를 토대로 작성이 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직접 공개한 당시 인터뷰는 곳곳이 짜깁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 내용 수십 초를 통으로 드러내고 다른 문장의 중간에 이어붙여서 사실상 윤석열이 조용을 만나고 사건을 무마했다, 풀어주었다 이처럼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시점이 문제입니다. 신학님은 뉴스타파와 용역 계약을 맺은 전문위원이었죠. 그래서 해당 기사는 인터뷰 즉시 보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5개월 반을 기다려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도 하루 뒤인 작년 3월 7일이죠. 정병준 전 광주 KBS 보도국장이 페이스북에서 신학님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배, 그나저나 대단하십니다. 그걸 품고 어찌 6개월 버티셨습니까? 크크. 선거 이틀 전에 빵! 저 같으면 하루도 못 참고 나불거렸을 것 같은데 큰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시점까지 기다린 이 신학님의 인내심에 아주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그러자 신랑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3일 전입니다. 크크크.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신랑님 씨. 자, 이 사건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잘 짜진 가짜뉴스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재명은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왜 조영에게 급히를 타줬느냐 이렇게 현란성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회전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짚었죠.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 쪽과 사진에 통한 것이라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대선 3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이었다면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결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는 불과 0.73%포인트, 25만 표 차이였습니다. 자, 둘째, 현대민주정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두 범죄. 하나는 재정을 풀어 표를 사는 포퓰리즘. 옛날에는 돈을 마구 풀어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을 풀어 표를 사는 포퓰리즘, 즉 매표 행위와 그리고 또 하나 허위 조작 가짜뉴스로 선전선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이 둘입니다. 이 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그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급 살인 범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이 둘은 엄벌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요일인 9일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3차 범국민 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모인 인원은 경찰 추산 2,000명, 8월 26일 1차 대회는 7,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2차 대회는 6,000명. 그러니까 참석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심 공판이 열렸던 겁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송치로는 징역 6년 그리고 송치로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황운하는 경찰관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죠.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1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민주주의 파괴 범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범죄를 고작 징역 6년, 징역 5년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구형량이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3년 8개월 재판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범죄에게 그냥 일반 잡범같이 징역 6년,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